그러면은 오늘 제1주제 사진뭉치 노면우 시에 나타난 군대 극복을 우리 이승환 교수님께서 함께 발표하신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습니다. 이승환 교수님 국회에 제가 오늘 대중독수단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국회의원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 5.30 선거입니다. 5.30 선거.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경북 상주 출신 국회의원 제 외할아버지께서 등원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전쟁이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존경을 많이 않았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제 외할아버지 이름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박성우고요. 박성우 1909년 4월 15일 생이세요. 경북 상주군. 근데 사망일자가 1909년생이신데 54년 2월 4일입니다.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바로 강제 납북이 되셨기 때문에 전쟁 동안 거의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함께 납북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이제 우리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했고 후퇴하는 그 북한군이 계속 끌고 어디 행로가 쭉 있는데 그만 제대로 습세를 못 하셔서 40대 말에 돌아가신 것을 세월이 아주 한참 흐르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겠지.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그 슬하에 7, 그 당시는 7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7 아이들 밥 먹을 때마다 밥을 한 그릇, 그게 죽이든 뭐든 간에 밥을 한 그릇 딱 떠놓고 아버지 진지 잡수십시오, 진지 드십시오 라는 말을 다 함께 하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거야. 세월이 아주 그러고 나서 지금 좀 돌아가시겠지. 제사를 모실 때 절을 한 번만 했다고 해요. 2번 하지 말자. 우리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돌아가신 것을 여부를 언제 알게 되었냐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자들이 북한에 가서 평양 교회에 있는 애국 열사 등 촬영을 해와서 저희 외갓집에서는 아버지의 부고를 수십 년 세월이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동안 북한에서는 강제 납북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의거몰부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숨어있던 의원들이 다수가 북한 체제를 동경해서 귀순했다고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에 때문에 저희 외삼촌 어디 해외에 출장 명령이 나와서 나가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황교안 씨가 국회의장을 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납북된 사람들, 몰북한 사람들이 사실은 납북 인사라는 것이 황교안
국회의장의 문건에 의하여 비로소 정말 수십 년 세월이 흘러나서야 비로소 누명이 저희 외갓집은 어느 누가 것 없이 우리 아버님이 국회의장이셨는데 북한의 체제를 동경해가지고 월북했대. 이렇게들 정부에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한 미아리 공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나름 외할머니도 이모님들도 어머니도 pitbull 그 노래가 TV에서 나오면 다들 웁니다. 너무 울어요. 왜? 모델이 저희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 아세요 혹시? 철사진으로 부숴보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보더라도 맨발로 절면설과 넘어가 보면 미아리 고객인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저희 외할아버지 국회의원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학생들한테 야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분단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될 텐데 뭐 하려고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학생들이 얘기해요. 그 북한에 가난한 굶주리고 있는 들이 한민족임을 동독임을 내가 알고 있으나 지금 취업도 아니 이렇게 심한데 졸업해도 취직이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북한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신재화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게 아니다. 동포란 말이야. 동족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헤어져 있지. 우리가 너희들 정전협정이라는 걸 알아?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휴전된 생태이란 말이야. 북한에 있는 그런 동포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 민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학생들한테는 전혀 설득된 게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분단의 고착을 갖다가 학생들이 너무나 확연히 알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어제 공교롭게도 대학원 수업에서 바로 희한하게도 제가 다뤘던 시인이 바로 정봉근 시인입니다. 어제 김주동 시인, 부상, 또 황순원 소설가 이런 분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세훈 홍성 이것을 낭송하실 때부터 그나마 들으셨는지요. 정봉근 저봉의 형제가 남쪽에 공부하러 와 있을 때 무단 활동을 하러 와 있을 때 전쟁이 나서 어머니가 북한에 계세요. 어머니가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은 일단 전쟁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었고 후전선이 놓였는데 갈 수가 없고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주동 시인을 제가 학생들한테 김주동 시인은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주동 시인의 시 중에는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남쪽에 와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뻥 터졌어요. 어떻게 전화도 연락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폭기가 수십 대가 괴물 올리면서 풍력으로 꽉 날아가는 것을 김주동 시인이 그걸 봅니다. 청년 김주동이 세상에 저 소리를 괴물 올리면서 풍력 하늘로 날아가는 저 비행기가 폭격기가 내 어머니의 머리밭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이 시인이.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있었다고 김주동 시인이.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비행기 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가 북한에 지금 살아 계세요. 어머니도 누나도 일가 친척들이 북한에 다 있는데 자기는 단신히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남해 와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났고 그렇게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이게 분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산 가족은 거의 이제 다들 돌아가셨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살 대기 소년이었다면 지금 연세가 이제 86입니다. 살아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다시금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 가지고요. 또 뭔가 이산가족 또 적십자사에서 그런저런 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청장년들이 북한에 있는 또 남한에 있는 가족을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탈북인들의 수가 3만 5천 명에서 4만을 향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품에 안긴 사람의 수가 약 이제 3만 5천에서 4만을 향하고 있는데 실은 중국의 동남아 이런저런 나라에 또 다른 어떤 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서방 또 유럽 이런저런 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도피 중인 또 은거 중인 또 이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10만 명 정도 되려고 생각해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 남기까지 하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탈북인들 가운데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팩의 서가에 혹시나 탈북인들이 쓴 수기, 소설, 시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외할아버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그쪽에서 분명히 공부를 꽤 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보면 안 갈 텐데 그네들이 쓴 작품에 뭐가 있을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관심이 특히 국제팬한국본부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국제팬에서 국제팬 망명 북한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이제 팬 산하단체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신지요? 탈북 문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제목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수위지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1회 북한 인권문학상 수상작품집 이런 책이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쪽으로 온 분들 가운데에서 아주 문인들 또 그쪽에서 방송 시나리오 이런 걸 썼던 사람들 상당한 지식인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뭔가 여기서 뭔가 써보고 싶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그래서 책을 낸 것의 번수가 수기집만 해도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50권이 넘어요. 50권이 넘는다고요. 소설집, 시집 합치면 또한 50권이 훨씬 넘어요. 엄청난 작품이 발표가 되고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문단에서는 평론가들이 교수님 별 관심이 없어요. 북한 별 생각 없지 않은가 봐요.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별로, 나도 TV 보니까 남북을 자꾸 봤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프네.
혹은 유튜브에 요즘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대들이 쓴 글을 말라고 읽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찾아읽고 책 읽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분들의 어떤 그 북토크쇼의 사회를 보고 또 그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이쪽의 이제 연구자들과 그쪽의 그 탈북민들하고의 어떤 그 포럼도 가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아하 정말 제게 어떤 소명의식, 역사의식 같은 게 있다면 이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느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특히 또 남쪽에 와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것도 작품의 소재고 주제고 그래서 열심히 책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자 미인물에 보고 시작하시면 이제 사쪽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요. 사진은 꽤 옛날 사진을 해놨습니다. 자, 남한으로 이 사쪽의 제일 밑에 문단을 보십시오.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이 책을 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동안이나 그분들이 책을 발간해 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권력의 고난의 강행군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 과정을 친밀하게 묘사하는 수기고요. 황장엽, 김수종 앞에서 총장까지 하셨던 그 황장엽 씨는 그 주체 사상의 체계를 세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의 세계 정세를 전혀 회고를 보내시는 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웅평이라는 그 미거기를 몰고 북한을 탈출한 이웅평 씨 그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분도 역시 기술을 삶으로 돌려가는 책을 냈습니다. 자, 뭐 그리고 그 혹시나 이분은 제 첫 TV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북한 대사 자유의 북한 대사 고용환이라는 분의 탈출기인 김일성의 꿈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책도 있었고 제가 이제 또 뭐 다 후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정말 북한의 현실이 이렇구나,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박하구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자, 그리고 어떤 책을 한번 여기 제가 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런 책이에요. 네, 제가 써보고 썼는데 제목이 약산의 진단이에요. 영변의 약산. 북한에서도 서울의 시에도 나옵니다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북한의 영변 약산. 그 지역이 지금은 핵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을 쓴 김정혜라는 분의 남동생이 군인으로 입대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북한은 현역 사병 근무 기간이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 당연히 제대해서 고향으로 귀환해야 하잖아요. 고향으로.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이곳에서 핵 기지 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는 병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다른 데서 살 수 없습니다. 영변약산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다른 데서 못 살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한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주민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그 핵기지 시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피폭 환자로서 고생을 하고 그 동생도 제대해서 아주 정말 노를 통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부양으로 오게 했어요. 부양으로 와가지고 시들시들 그만 원자병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이 땅의 어느 신문사 언론기관에서도 이 소설 언급한 걸 못 봤어요. 관심 없어요. 북한에 뭐 지네들 뭐 지지고 먹고 불러줬던 뭐 하던 이제는 북한 이 체제가 너무나 포착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언론조차도. 그런데 다행히도 김조 선생님께서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야 바로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동족이고 동포의 이야기를 갖다가 왜 우리가 내몰라라 했었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주제의식으로 이런 모임도 만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의 작품을 한 편 한 편 읽게 되었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를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갖고 온 시가 몇 편 되지 않아요. 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제가 10편의 시를 보냈는데 여기에 달랑 몇 편의 시가 시면 일단은 그 10쪽에 먼저시는 시가 됐어요. 그죠? 시를 또 보면서 제가 또 부연 설명 보충을 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책 펴주세요. 자, 이명애라는 이분은 남쪽에 와서 시를 3권 냈어요. 3권을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책을 갖고 왔어요. 이거 버스 갈아타고 하라고 지하철 타고 오는 과정에서 힘들었어요. 운전을 못해가지고 들고 오는 힘들었어요. 자, 제목이 희한하게도 연장전이에요. 시집의 제목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왜? 축구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연장전 축구가 남북 이 축구 시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장전에 돌입했어요.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그 내용이 증명됩니다. 제가 신앙송 솜씨가 신통치 않은데 양청가님 자 7쪽에 있습니다. 연장전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전 이명애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한민족 두 나라의 대결 남북한 축구가 시작된다. 남한 선수가 중거리 슛을 날린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 역시 대한민국이야. 또다시 터지는 함성과 탄성 틈새를 노린 북한의 공이 골대를 살짝 빗나간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차지해. 이어지는 연장전.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남한 선수의 공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두 손 들고 환호한다. 긴 휘슬이 울리고 털썩털썩 주저앉는 북한 선수들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내 손이 갈 곳을 잃는다. 금메달은 충분치 않다. 남한과 맞대결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저들은 사상투쟁의 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 전면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어쩌나 축구단에서 쫓겨나진 않을까. 얼싸안고 돌아가는 남한 선수들이 미워진다. 예, 시가 아주 쉬워서 여러분들 이제 낭송하시는 동안에 다 이 시의 의미를 뜻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탈북인 이명애 씨는
북한에 돌아가서 저 선수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 북한 이겼으면 참 좋아하는데 세대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자, 요 7쪽 그 상단에 보시면 이명희라는 분의 소개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이명희 씨는 65년 평안북도의 평강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005년 8월에 탈북하여 1년 만에 2002년 8월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래 와서 내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2010년 2월에 수시의 사이버대학 방송문예창작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문예지 시민상업학을 등단을 했고 첫 시집이 반응이 그래도 좋았나 봐요.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을 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명희 시인의 세 번 시집을 가지고 이번 4월로 월간문학에 꽤 길게 100대가 넘는 이명희 론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월간문학 4월로 꼭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책을 낸 김정혜라는 분의 따님 이름이 필명을 쓰고 있어요. 필명을 쓰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봉순이라는 이름으로 필명을 쓰고 있는데 천년의 시작에서 삶이 나에라는 시집이 남아있거든요. 천년의 시작에서 이 시집 참 의미심장한 시집입니다. 제가 이제 봉순이 시인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북한을 이렇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당연히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밤중에 얘야 지금 나랑 어디 같이 가자. 남한으로 가자는 말 하지 않았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말 하지 않았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나를 같이 가자. 아빠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엄마가 재입국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다시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이명희라는 분의 어떤 이 시집의 내용을 보면 야,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와가지고 참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실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30대 될 때까지 40대 때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야, 세상에 이런 제가 자꾸 너무 길게 하나 봐요. 아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외래어 할 시간 있습니다. 얼마가요? 빨리 끝낼게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 정말로 나머지 시간 읽고 싶은데 일단 질문 시간 있으니까 질문 시간 때 그 나머지 답변을 하실 때 각각 해야 돼요. 시간 저까지 해드리고요. 정리할까요? 네, 우리 이제 정리할까요? 마무리 좀 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들 되게 가서 읽어보셔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수기가 소설이 시집이 이쪽에서 출발되었는지 그들의 실상을 또 탈북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북한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어떤 이 작품들은 그야말로 여기로 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전심전력 피눈물로 한 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더 잘 알려는 차원에서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학생 중에 대학원생 중에 탈북 장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를 듣고 분석을 들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코리아 문학 세계의 지평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문학, 또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몸소 겪은 분들이 어떤 심리를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교수님 따로 한번 그 특강을 시간 넉넉하게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